앞 시간에 이어서 그 132페이지에 우리 중개보수 청구권의 어떤 성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한 개를 또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2페이지에 그 밑에서 한 15번째 줄쯤에 보면은 한 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판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민법에 우리가 학습하지 않는 위임계약에 관한 법 규정을 좀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판례 쪽에 속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중개계약 해지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대 중개보수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를 들다 보면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원칙이다. 다만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민법상 위임계약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건물의 임대 중개를 완성시킬 것을 조건으로 중개 보수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 즉 중개계약이 바로 유상위임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 유상위임계약인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 완성 이전에 그 중개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에, 즉 중개 의뢰 계약 체결 당시에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 불리한 시기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임인,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즉 중개 완성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즉 중개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임대중개를 받은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 중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가 완성되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되면은 거래 계약이 체결돼가 중개 보수 수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전날에 오늘 바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집을 안 팔겠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팔겠다라고 해서 중개를 해가지고 내일 되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돼가 중개가 완성되기 직전에 와서 집을 안 팔겠다, 즉 중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일 거래계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 보수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중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판례대로라면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불리한 시기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중개 의뢰 받을 때부터 이미 의뢰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중개의뢰 접수를 받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는 그 해지에 불리한 시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3페이지에 이제 방갈로 이번에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된 요건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은 중개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랬고, 행사는 당연히 뭐다?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 됩니다. 즉 중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즉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그 이전에 이미 발생은 돼 있어야 되니까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중개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즉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 완성이 있지 못하면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그러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노력과 중개 완성, 즉 거래계약 체결 간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은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면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배제된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만난, 즉 중개인으로 만난 상대방과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결국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계약서 작성에서 배제됐다라는 것 뿐이지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 분료식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 작성에 배제됐다 하더라도 중개 완성은 기울였고 따라서 그 중개인과 중개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판례를 또 읽어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활동이 쌍방의 제시 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개의뢰인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활동 기여 범위에 따른 상한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거래 조건에 관한 합의를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냈다고는 하지만 그 거래 상대방을 소개한 사람은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과 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네 줄에 관한 판례는 인과관계가 부정된 판례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도를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선 소개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 체결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에 방갈로 3번의 중개보수조건의 소멸인데 앞부분에서도 했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간, 즉 중개의뢰인 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은 안 나오죠.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채권 소멸시효가 있고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단기채권 소멸시효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개보수청구권이라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채권이 어떤 채권에 해당하느냐 그 판단에 따라서 소멸시효 여부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도 민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보면 3년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방갈로 4번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우리 법규정을 최근에 신설해두고 있는데 이 법규정을 떠나서 일단 중개보수의 지급은 법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중개 완성 시점에 중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중개 완성 시점, 즉 거래계약 체결 시점에 중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통령령에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현실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해서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하되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현실을 반영해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이 되는 거죠. 잔금 지급.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중개완성, 즉 강정 지급이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 시점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불로 할 수도 있고 후불로 할 수도 있는데 약정을 하지 않으면 현실을 감안해서 잔금 지급 시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보수의 범위와 한도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더욱더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리할 때는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냐,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냐, 이걸 기준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주택이냐 주택 외냐 애매모호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주상복합 건축물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주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가로 볼 거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행규칙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칙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때 면적을 따질 때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수 범위와 한도에 관한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1번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즉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범위만 정해두고 구체적인 중개보수의 요율과 범위 한도는 조례로 위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서는 2번에 보시면은 어린 쌍방호텔 각각 받되 그 일반호텔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임대차 등의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는 거래 금액의 0.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주택인 경우에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요율 범위가 달리 적용된다라는 거죠. 상한 요율이. 매매 교환 거래를 중개 완성했느냐, 임대차 등의 거래를 중개 완성했느냐에 따라서 요율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결국 이제 시도 조례에 위임시켜 놨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느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것이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세요. 자, 그리고 반갈로 2번에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했지 시도 조례로 위임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택이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냐 이걸 정리 기준으로 삼아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어떻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의 범위를 정해놨느냐 하면은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최근에 규정을 따로 신설해 두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우리 공부상 용도로 보면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죠. 외인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공부상 용도로는 주택 외기 때문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로 분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보수 요율을 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은 오피스텔에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 때 한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목에 보면은 전용 입식 부엌이다, 화장실이다, 그리고 목욕시설 이런 것들을 다 갖출 것,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있는 오피스텔을 우리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그리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 별표 3의 요율표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거래할 때는 0.5% 그리고 임대차 등의 거래할 때는 0.4%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1호 외의 경우, 1호 외의 경우라는 건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죠. 토지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 경우는 거래 유형에 관계없습니다.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9%를 다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범위 내 한도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보수 요율표에다가 명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시된 요율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 법에서는 없었는데 개정 과정에서 신설됐는데, 왜 신설됐느냐 하면은 이 주택 외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에 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중개 보수의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겁니다. 저희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령에서는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0.7%를 받겠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0.8, 0.9는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실에서 그렇게 0.7로 명시를 하면 옆집에서도 0.7, 그 옆집에서 또 0.7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개 보수의 인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설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오히려 중개 보수에 관한 담합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동네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0.9% 이렇게 합의해서 명시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인하 효과는 도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4번에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일단 공식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액에다가 제시하는 요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출액은 한도액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도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도 조례의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 출제할 수는 없지만은 조례를 들다 보면은 한도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결국 국토교통부령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요율 한도만 정해놓고 있지 구체적인 한도액을 제시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액이라는 것은 주택일 때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산출할 때는 한도액이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도액과 산출액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중개보수를 계산하라 하는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요율과 한도액을 다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거래가액만 제대로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만 이 요율을 적용할 때 조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택인 중개대상물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요율의 범위와 시스템이 달리 정해져 있죠. 그걸 감안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매매 교환 거래를 중개 완성했느냐, 임대차 등의 거래를 중개 완성에 따라서 요율의 한도 범위가 다 달리 설정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계산에 있어서는 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 시행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 그 네모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1번 임대차 중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다 합친 금액이 거래가액이 된다라는 거죠. 이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게 되면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할 것이 아니라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다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1번 문장을 공식화 시켜보면은 임대차 중에 보증금 외에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거래를 갖다가 중개 완성시켰을 때는 월 차임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이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액에다가 합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합산한 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만이 된다라면은 다시 계산해야 된다. 보증금액에다가 차임 곱하기 70을 해서 요 금액이 거래가액이 된다. 만약에 이 금액이 5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요 금액이 수수료 보수 요율이 적용되는 거래가액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 되면은 아주 상당히 서민에 속하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좀 깎아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70을 곱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교환 거래를 정사시켰을 때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은 임대차에 관한 중개 보수를 산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해서 보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민법에서 학습하는 점유 개정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집을 매도하고 이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매도한 집에 대해서 다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결해버리는 거죠. 이런 점유 개정 상황에서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 적용해서 보수를 산출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대부분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거래를 중개 완성했을 때 보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래 가액은 얼마로 볼 것이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거래 가액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 가액이라고 보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계약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납입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보고 요율을 정해라라는 소리죠. 총 분양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이외에 별도로 실비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실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실비의 유형에 따른 명칭 두 가지만 기억하고 그 각각의 실비에 따른 부담자가 누구냐라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게 있고 앞 시간에 점검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업무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죠.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부상 확인을 한다, 현장 답사한 확인을 한다 할 때 이런 확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공부 발급 비용이라든가 열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우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학습할 때 이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그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그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아니면 공탁의 방법으로 보정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정 설정에 소요된 비용이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고 그랬고 그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령의 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비의 유형에 따라서 부담자를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는데 이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인 물건에 대해서만 각 시도 조례로 위임시켜 놨다는 건 조금 전에도 학습을 했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조례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이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수 한도에 관한 별표의 어떤 요율과 한도에까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는 각 시도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낼 때도 우리가 다 요율과 한도액은 다 제시를 해주면서 계산 문제를 묻기 때문에 요율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개 보수 시스템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개보수의 범위와 한도에 관해서는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주택인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면 주택 외에 해당하는 중개 대상물이냐, 중개 대상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주택일 때는 우리 법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즉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조례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우리가 학습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매매 교환 거래일 때냐, 아니면 임대차 등의 거래일 때냐에 따라서 요율의 한도가 다르죠.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임대차 등의 거래일 때는 거래 금액의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택이냐 주택 외냐 구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건축물이 있을 때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주택으로 하고 2분의 1 미만이 차지되게 되면 주택 외의 물건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마침표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시도 조례로 위임시켜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과 이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의 물건, 토지나 임야나 뭐 아니면 공장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외인 중개 대상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 때는 매매 교환 거래를 성사시켰느냐, 임대차 등의 거래를 성사시켰느냐, 거래 유형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거래 때는 0.5%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0.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 그 이외의 물건들은 매매 교환 거래냐, 임대차 등의 거래냐 관계없습니다.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거래 금액의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요율은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에 명시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시된 요율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개보수의 범위와 한도에 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실비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실비는 그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요거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왜 그러냐면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확인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합니다. 그러면 설명 듣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확인 설명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 의뢰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달라집니다. 뭐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면은 결국 이 확인 설명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매도인이 확인해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매도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확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실비 하나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인데, 요거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금융기관 등에 예치되어 있는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예치된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에게서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환을 한다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매수인에게 반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정설정에 소요된 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해서는 마무리가 되겠고요.
나머지 여타에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다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9페이지에 제23절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주제에 대한 언급만 하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즉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까지 다 포함해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7가지 행위만큼은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금지행위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33조에 금지행위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행위는 총 7가지가 됩니다. 7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상대적 등록 사유는 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되도록 우리 업무 정지 처분 규정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지행위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업무 정지처분을 받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등록 취소하고는 관계없죠.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 위반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가 전부 다 형벌 사유가 돼요. 형벌. 그래서 4가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가 되고 3가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사유도 되고 행정처분 대상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금지행위 열거된 7가지의 내용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